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한양 근처 어느 마을에 조실부모하여 홀로 자라나다 보니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어서 새를 잡거나 뗄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아 그날그날 살아가는 총각이 있었다. 벌이가 없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밥을 빌어먹는 적도 있었으나 늘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지닌 총각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 많고 착한 성품의 사람이었다. 돌아가신 부모와 함께 지냈던 낡고 허름한 초가집에 혼자 살고 있었지만 언젠가는 가정을 꾸려 착하고 아름다운 아내와 부모의 온기가 느껴지는 이 집에서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간밤에 기이한 꿈을 꾸었다. 깊은 산속을 들어가고 있는데 하늘에서 오색찬란한 깃털이 바람 따라 내려오더니 자신이 있는 숲속 근처에 수북이 쌓이는 것이었다. 아름다운 광경에 홀리어 그곳을 찾아가니 세상에서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선녀가 앉아 있었다.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꿈이었기에 총각은 꿈에서 깨었어도 자신이 아직도 꿈속에 있는 건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 다음 날 먹을 양식이 넉넉하지는 않은 듯해서 총각은 어김없이 새를 잡으러 산으로 향했다. 가급적이면 꿩과 같은 덩치가 큰 새를 잡아야 당분간 양식 걱정이 없었기에 평소와 달리 산속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살펴보았으나 어디에도 꿩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기에 총각은 낙담하며 산을 내려오려고 발길을 돌리는 순간 근처 낭떠러지 아래 바위 뒤쪽에서 사람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이었다. 총각은 놀랍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으나 혹여 누군가 다쳐서 누워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겹겹이 쌓여있는 커다란 바위를 조심스럽게 밟고 내려가자 풀숲에 가려진 사람의 발이 보였고 다가가 보니 낯선 여인이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누워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란 총각은 급히 여인에게 다가갔고 총각은 또 한 번 놀랐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아파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나 여인의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총각은 여인의 몸을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워보았으나 여인은 전혀 의식을 차리지 못하였고 고통스러운 듯 힘없이 신음할 뿐이었다. 어떻게든 다친 여인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에 총각은 조심스럽게 여인을 안고 자신의 집을 향해 내려갔다. 다친 여인을 안고 산을 내려오는 중에 무슨 연유로 이런 깊은 산 속에 여인 홀로 다친 채 있었나 하는 생각에 이르자 여인이 가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선을 다해 간호하여 건강을 회복시켜 줘야겠다는 결심이 서자 총각은 힘든 줄도 모르고 한달음에 집에 도착했다. 의원을 부르기에는 총각이 사는 집이 외진 곳이어서 일단 총각은 다친 여인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소독한 후에 근처에서 약초를 구해 상처를 치료하고 미음을 만들어 먹여 여인이 기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여인은 조금씩 회복되는 듯 보였지만 몇 차례 의식을 잃기도 하여 총각은 한시도 다친 여인 곁을 떠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총각의 정성 덕분인지 여인은 힘없이 눈을 뜨고 총각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기는 어디인가요? 아기씨, 깊은 산속에 쓰러져 계시기에 이렇게 누추한 곳으로 모셔왔어요. 그러셨군요.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여인은 자신이 며칠 전에 겪은 사연을 이야기했다. 여인은 멀리 떨어진 마을에 살던 처녀인데
살던 마을에서 여차한 사연이 있어서 가산을 정리해 타지로 이사를 가기로 했다. 처녀가 부모님과 함께 길을 나서 며칠 전에 근처 산길을 지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산적이 나타나 가진 재물을 모두 빼앗고 자신에게 몹쓸 짓을 하려고 산적들이 달려들었다고 했다. 딸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이 자력을 다해 맞서다가 그만 두 분 모두 산적에게 목숨을 잃으셨고 자신은 가까스로 도망을 치다가 벼랑에 몰려 어쩔 수 없이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다는 것이었다. 부모님께서 저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목격하고 저 역시 몸을 던졌으나 질긴 목숨이 이렇게 도령님 덕분에 이어졌어요. 부모님께서는 아직도 낙선 산중에 누워 계실 텐데 저는 거동을 못하게 되었으니 이 불효를 어찌한답니까? 처녀의 슬픈 사연을 들은 총각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훔쳤으며 부모님께서 변을 당한 장소가 어디쯤인지 처녀에게 물었고 집을 나섰다. 그동안 새를 잡으러 근동의 산이란 산은 모두 다녀봤기에 총각은 눈을 감고도 갈 정도로 익숙한 곳이었다. 처녀의 부모님은 처녀가 일러준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누워 있었고 총각은 평소에 자주 정심을 먹었던 양지 바른 곳에 처녀의 부모님을 묻어들였다. 총각이 처녀 부모님의 장례를 치른 이야기를 전하자 처녀가 서글프게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도령님, 거동을 못하는 저를 대신해 그리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평생 잊지 않고 은혜를 갚겠습니다. 아기씨, 당연한 도리를 따랐을 뿐인데 어찌 저의 작은 수고를 그리 크게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고 건강 회복하시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총각의 정성스런 간호 덕분에 한 달이 다 되어가자 처녀는 거동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고 총각의 부축을 받아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가 배웠다. 어머니, 아버지, 못난 여식으로 인해 두 번 다시 배울 수 없다니 이 불효 여식을 용서해 주셔요. 저는 마음씨 고운 도령님 덕분에 모진 목숨을 연명하였습니다. 총각은 슬피 우는 처녀를 정성스럽게 위로하며 집으로 내려왔다. 총각은 처녀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평소보다 더 열심히 새를 사냥하고 나무를 해서 장에다 내다 팔았다. 전보다 몸은 고되었으나 웬일인지 전혀 힘들지 않았고 가볍기까지 했다. 처녀는 자신을 돌보기 위해 애쓰는 총각이 미더웠고 총각이 집을 비울 때면 수시로 방문을 열고 짜리문 근처에서 총각의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곤 했다. 이렇게 반년의 시간이 흘렀고 처녀는 건강을 회복하였다. 그런데 처녀의 건강이 회복될수록 총각은 다행이다 싶었지만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수심이 쌓여갔다. 처녀 또한 건강이 회복되어 기뻤지만 한편으론 아쉬운 마음도 들었고 또 총각의 낯빛이 어두워져 가는 듯해서 걱정스러워 총각에게 물었다. 도령님, 요즘 들어 낯빛이 밝지 않으신데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아기씨, 실은 아기씨의 건강이 회복되면 떠나셔야 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만. 이 말을 듣고 처녀는 잠시 생각한 후에 얼굴을 붉히며 조심스레 말했다. 도령님, 이제는 의지할 곳 없는 제가 어찌 길을 떠나겠어요. 도령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곳에 머물며 목숨을 구해주시는 애를 평생토록 갖겠어요. 총각은 이 말을 듣고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으며 자기도 모르게 처녀의 손을 맞잡고 고맙다고 연신 말하였다. 두 젊은 남녀는 며칠 뒤에 좋은 날을 택해 작수성례하여 부부가 되었다. 바람도 살랑이고 하늘은 파랗고 뭉게뭉게 떠다니는 하얀 구름은 둘을 축복해주는 하객인 듯
맑은 시냇물 소리와 어우러져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세상의 잣대로 보면 가진 것도 힘도 없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는 한미한 신분의 부부였으나 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그 어떤 것보다 굳건하였다. 남편은 선녀같이 아름다운 아내와 달콤한 신혼을 보냈고 하루 한시도 아내 곁을 떠나질 못했다. 산에 일하러 가지 않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자 아내가 염려스러워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사방님, 어찌 제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시려고 하시는지요? 식량이 다 떨어져 가서 형편이 안 좋아졌답니다. 어허, 그렇던가요? 당신의 얼굴을 한시라도 보지 않으면 병이 날 것 같아서 그렇다오. 그럼 제 얼굴을 그려드릴 테니 보고 싶을 때마다 권해보셔요. 제가 그림을 제법 그린답니다. 아내가 자신의 초상화를 손수 그려서 남편에게 건네주자 똑같구려. 어찌 그런 재주를 다 가졌소? 남편은 아내가 그려준 초상화를 품에 품고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며 예전보다 더욱 열심히 일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산에서 나무를 하느라 땀을 흘려 가슴에 품은 초상화가 젖을 듯 싶어 초상화를 나뭇가지에 걸어 놓았다.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산 아래에서 불어올라와 순식간에 초상화를 싣고 주변을 뱅글뱅글 돌더니 높이 떠올라 산자락을 타고 저 멀리 날아가 버렸다. 남편은 온 힘을 다해서 날아가는 초상화를 잡아보려고 했으나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초상화를 잡을 도리가 없었다. 한편 그 시각 산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궁궐의 후원에서는 이 나라의 임금님이 깊은 수심에 잠겨 힘없이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몇 해 전에 금슬이 좋았던 중전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기에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고 헛헛하고 외로운 마음에 이리 자주 후원을 산책하는 것으로 마음을 달래었다. 신하들은 국모의 자리를 오래 비워둘 수 없다며 중전을 새로 맞을 것을 청하였으나 중전의 자리를 다른 여인으로 앉히는 것이 주저되던 터였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임금이 잠시 눈을 들어 하늘로 시선을 돌렸을 때 무언가 그려져 있는 종이가 바람에 실려 하늘거리며 후원 한편에 사뿐히 내려앉는 것이 보였다. 임금은 시중을 드는 상선에게 그 종이를 주어도록 했고 종이를 건네받은 임금은 일순간 눈이 크게 띄었다. 비록 그림이었지만 초상화 속의 여인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미인이었기 때문이었다. 현실 세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듯 선녀의 모습을 상상으로 그린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임금은 초상화 속 여인을 내리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임금은 내금이장에게 하명하여 근동의 초상화 속 여인이 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했다. 이에 내금이장은 초상화를 수없이 모사하여 병졸들에게 여인이 사는 곳을 알아내도록 한양과 주변 고을을 샅샅이 조사했다. 그러던 중 병졸들이 세자비 신랑 내가 사는 마을의 장터에까지 왔다. 초상화를 내밀며 백성들에게 초상화 속 여인을 탐문하던 중에 어떤 아낙네가 나서며 말했다. 나으리, 제가 그림 속 여인을 압니다요. 그 여인은 세자비 하는 사내 아내인데 우리 동네 산억이 초가집에 살고 있습죠. 병졸들은 아낙네가 일러준 대로 집을 찾아갔고 초상화 속 여인이 그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짜고짜 붙잡아 데려가려 했다. 아내는 버티었으나 역부족이었으며 새를 잡으러 밖으로 나간 남편을 불렀으나 들리 만무했다. 한참 시간이 흐른 후 남편은 새를 잔뜩 잡아 기쁜 마음에 집으로 들어와 아내를 찾았으나 가재도구가 어지러이 널려 있을 뿐
그 어디에도 상냥하게 반기는 아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다. 남편은 무슨 일이 난 듯 싶어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했고 궐에서 병졸들이 나와서 아내를 잡아갔다는 말만 들었다. 남편은 주저없이 아내를 찾으려는 마음에 궁궐로 향했으나 정작 궁궐문 앞에서 군군들의 저지를 받았고 물러나지 않자 흠씬 매를 맞기까지 했다. 하지만 남편은 굴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를 찾기 위해 매일마다 찾아와 자신의 아내를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걸문 앞에 엎드렸다. 그러길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어김없이 찾아온 남편을 보고 군군 중 한 명이 혀를 차며 말했다. 허허, 자네도 참으로 딱하구먼. 조만간 권례에서 후궁 책봉이 있다고 하니 더는 자네의 내자를 찾을 길이 없을 걸세. 더 이상 험한 꼴을 보지 않으려면 그만 단념하고 집으로 돌아가 새 인생을 찾게나 그려. 세자비 신랑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그만 주저앉고 말았으며 잠시 후 힘없이 일어나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이렇듯 아내를 찾으려는 세자비 신랑의 노력은 허사로 돌아갔고 임금은 납치한 신부의 미색에 반해 먼저 떠나간 중전에 대한 기억은 잊은 채 신부를 후궁으로 책봉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억지로 끌려온 아내는 눈앞에 부귀영화는 안중에도 없었으며 집에 두고 온 남편 생각에 그만 웃음을 잃고 말았다. 임금은 새로 맞은 어여쁜 후궁의 웃음기 없는 얼굴을 보자 괘씸한 생각도 들었으나 웃음기 어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은 욕망을 떨칠 수 없었기에 신하들에게 일러 후궁을 웃게 하는 사람은 천냥의 금을 내리겠다고 전국에 방을 붙이도록 하고 후궁의 웃음을 찾아주기 위한 잔치를 벌였다. 후궁을 위해 마련된 잔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지닌 장기를 발휘해 웃기려고 재주를 펼쳤으나 도무지 후궁의 웃음은 터지지 않았다. 마음이 다급해진 임금은 마지막 남은 한 명의 제주꾼을 마저 들어오라 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제주꾼은 다름 아닌 세자비 신랑이었다. 신랑은 후궁이 된 아내를 웃기기 위한 잔치가 열린다는 방을 보고 혹여 아내가 자신을 못 알아볼 것이 염려되어 그동안 새를 잡으며 모아온 온갖 새들의 깃털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 가벼운 깃털 옷을 입고 날개짓 하듯이 양팔을 휘젓고 공중을 오르내리며 춤을 추는 신랑을 보자 후궁이 된 아내는 남편임을 바로 알아보았고 기쁜 마음에 활짝 웃었다. 임금은 실로 처음으로 대하는 후궁의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눈을 뗄 수가 없었고 그것이 처음 보는 신기한 깃털옷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임금은 일순간 질투심이 일었고 자신도 깃털옷을 입고 후궁 앞에서 춤을 추면 평생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겠다는 욕심이 일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임금은 자신의 지위도 잊은 채 깃털옷을 빼앗아 입고 후궁 앞에서 날개짓을 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후궁을 비롯해 잔치에 모인 많은 신하들은 임금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임금의 춤추는 모습을 똑바로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고 바람에 실려 날개짓을 하는 임금을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공중에 뜬 임금은 후궁이 웃는 모습으로 자신을 보아주길 바랐으나 그 옆에는 이미 깃털옷을 입고 왔던 사내가 다가가고 있었고 아름다운 후궁이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연신 사내를 바라보는 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 임금은 절망하였으며 멈추지 않는 바람에 실려 멀리 멀리 날아가고 있었다. 임금이 날아가는 모습을 본 신하들은 임금을 붙잡으려고 난리가 났으며 모두의 시선이 임금에게로 향했다. 세자비 신랑과 아내는 이 틈을 타서 궁에서 몰래 빠져나와 도망쳤다.
실로 오랜만에 만난 부부는 기쁜 마음에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하염없이 길을 나섰다. 새털옷을 입고 바람에 날아가던 임금은 다행히 커다란 나뭇가지에 걸려 땅으로 내려졌으며 궁으로 돌아오게 된 임금은 후궁이 없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신하들이 후궁을 찾으려 하자 임금은 더는 후궁을 찾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며 한동안 성실하게 국사를 챙기다가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먼저 떠난 중전을 추모하며 조용히 일생을 마쳤다. 한편 궁에서 빠져나온 부부는 추적될 것을 염려하여 아내가 지닌 폐물을 쪼개어 팔아 살림을 마련하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깊이 숨어버렸으며 세상의 온갖 시름을 잊고 둘만의 가정을 꾸려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